2010년부터는 특이하게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고점을 갱신을 못해요. 이게 저금리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냈죠. 뭐냐면 5%가 넘어가는 새로운 구간에 들어갔어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그래요.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4가 최고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라올 때 4%를 조금 넘게 찍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이런 흐름으로 말하자면 얘하고 비슷한 거죠. 전의 고점보다는 못 가는 거예요. 최근의 생각과 하루 전, 일주일 전, 1개월 전의 생각이 너무 채권 시장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보시면 1개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3월 8일까지도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시면은 요 회색 이게 흐린 선이거든요. 80% 왼쪽이 이제 확률이에요. 80% 가까이가 5월 달에 5.25로 올린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심하면은 5.50까지 두 번 0.25를 두 번 올린다는 게 1개월 전에 컨센서스고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3월 30일은 어때요? 현재 그냥 동결이 52%예요. 동결이. 안 올린다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금리에 반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더 막 극적으로 나빠진다고 생각했다가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는 게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채권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있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채권만 그렇지 않고요. 주식도 보여드릴 건데 주식도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방향이 이렇게 얘는 아래로 가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위로 가잖아요. 지금 이게 2023년 초에 나타난 모습이죠.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여기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채권도 사실상 똑같이 보세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예전에 90년대에는 이렇게 아래로 그 다음에 2000년 초에는 2000년도 8년까지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위로 점점점 고점이 더 나오죠. 금리의 고점이. 2010년부터는 특이하게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고점을 갱신을 못해요. 이게 저금리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냈죠. 뭐냐면 5%가 넘어가는 새로운 구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내려왔다가 오르지만 기존에 보다는 못 오르는 거죠. 지금 10년물 금리가 그래요. 지난번 고점은 4.4,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4가 최고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라올 때 겨우 이제 4%를 조금 넘게 찍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이런 흐름으로 말하자면 얘하고 비슷한 거죠. 전의 고점보다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시장에 막 이슈가 발생하면 또 내려가요. 지금 요런 흐름이 지금 요번에 은행 사태였다고 본다면 은행 사태 때문에 확 내렸었죠. 그랬다가 다시 은행 사태가 빨리 진정된다고 하니까 요즘 며칠째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거죠. 언제 사줄 수 있느냐, 언제 그러면 채권을 사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바닥이나 이런 꼭대기나 이런 걸 우리가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어떠냐면 지금처럼 반대로 시장이 채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요 고점 금리는 높아지면 가격이 싸진 거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주면 다시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또 아예 확 내려와 버리면 좋은데 안 그러고 다시 또 올라가지만 결국 6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더 이번에 저점, 요번에 은행 위기 때 찍었던 최저점보다 훨씬 더 6개월 뒤 1년 뒤에는 저점이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간다. 그게 추세인 거죠. 근데 언제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채권 시장은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왜? 터졌잖아, 일이. 연준이 타이트닝 했을 때는 타이트닝 사이클에서는 always 언제나 뭔가를 깨트렸어요. something break 했다는 거죠. 이게 그 역사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역사예요. 이게 보면 다 어디서 발생해요? 파란 선 꼭대기에서 발생하죠. 파란 선이 뭔데? 이게 연준금리예요. 연준이 금리를 최고 높였을 때 뻥뻥 터지는 거예요. 70년대 초에는
펜 센트럴 뱅크럽시라고 부르는 철도 회사 문제. 74년에는 프랭클린 국립은행 부도 났어요. 그 다음에 82년도에는 라틴 아메리카 부도. 82년도. 이때는 금리가 뭐 거의 20% 가까이 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부 공통점은 뭐예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끝부분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공통점이 뭐야?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릴 수밖에. 그 87년도에는 블랙 먼데이죠. 90년도 SNL 사태. 이거 저축 대부조합. 그다음에 98년도 롱텀 캐피탈. 2000년도 IT 버블.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 2018년도 요거는 뭐냐면 연준이 RP를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건데 이런 연준의 지준이 너무 낮아져서 나온 요것도 똑같이 터졌어요. 2018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2018년 12월까지 제롬 파월이 자신 있게 오토파일럿을 올리겠다 했는데 2019년 1월부터 깨갱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루짜리 RP가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쇼크가 와버렸어. 쇼티지가 나와버려가지고 연준이 그냥 뒤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명분 돼가지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 3번 내렸거든요. 이 똑같은 사태, BKLN 사태라고 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요번에 또 뭐가 터졌어요? 은행 위기. 그러니까 은행 위기 지금 해결됐나요?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문제는 뭐 어떤 상황은 어때요? 터지고 나면 아래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래를 가되 어떻게 가요? 지금처럼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올랐다가 내리지만 다시 오르지만 더 내려오고 다시 오르지만 더 내려오는 이런 흐름. 그럼 이게 채권만 그러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주거나 뭔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할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에서 한 방에 딱 사주면은 좋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뚫고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은 벌써 이미 몇 번 이랬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은 이미 이랬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까 이게 터졌잖아. 은행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거야. 이제는 뭐 웬만큼 제정신인 사람은 금리 인상은 뭐 물 건너 간 거예요. 5월 달에 25bp 올려도 그건 올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시장이 동요할까 봐.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저 못 올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찌됐든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이 어떻겠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방향을 이렇게 가져갈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들을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죠. 여기에 갔다가 이게 고점일 거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한다면 그런다면 어느 정도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추세를 형성하는데 지금 10년물 금리는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작년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있는 중인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게 된 거죠. 근데도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31일과 1일 전, 일주일 전, 1개월 전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 채권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만 중요한 건 커다란 방향이 결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따라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어떻게 채권 가격이 올랐는데 살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무조건 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반대로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급하게 내려올 때 살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더 어떤 그 추세적인 안전을 기하려면 분할 매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가 좋냐 한국채가 좋냐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아까 제가 한국채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어차피 많이 못 오를 게 예전부터 예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한국엔 지금 독특한 문제가 터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도 지금 분양이 만약에 여기서 정부가 애를 써서 막아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분양 속출하면서 PF들이 속속 부도나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어려움이 되니까 한국은행은 아마
미국보다도 훨씬 강한 마음으로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게 작년도에도 짐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국채 시장이 지나간 뭐 6개월 정도만 보면 미국보다 훨씬 항상 비슷하게는 움직이지만 강세는 훨씬 더 강하게 강도는 나타났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은 만약에 주가로 보면 이런 거랑 똑같죠. 기술주를 살 때 똑같은 기술주지만 요즘 막 70%씩 오른 기술주가 있으니까 걔는 한국 국채와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30% 오른 기술주는 미국 국채와 같은 거죠. 방향은 같아요. 기술주가 움직이는 방향은 같은데 아주 세게 움직인 게 있고 방향만 같을 뿐 강도가 약한 게 있는데 그러면 가격 메리트이 좀 더 있죠. 왜냐면 더 컨센서스 자체가 기술주한테 유리한 상황. 컨센서스 자체가 아예 이제 까놓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이 실제로 왔을 때는 지금 덜 오른 채권 가격이 그때 마저 세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는 가격 메리트이 있고요. 한국 국채는 모멘텀이나 어떤 그런 그 펀더멘털 매력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반반하면 좋죠. 반반하면. 예. 지금 이제 질문 주시는 경기 침체 선반영 유가 65불 갔다가 오펙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유가가 더 만약에 감산하면 공급보다 유가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유가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원유 시장은 에너지 전환을 가장 크게 반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유가의 공급보다 더 경기 침체보다 더 이제 이 공급이 유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의 의견은 영향을 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거를 더 상회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신데 일본 YCC 폐기하면 미국채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YCC 폐기하고 그런 상황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미국채는 멘붕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시장이 얼마 전에 중앙은행장 바뀔 때 막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구로다 하루이크가 이제 거의 미친 듯이 옹호론자니까 구로다 하루이크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위기였는데 그래서 예의주시했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 그렇게 큰 변화 가져오지 않을 거다. 나는 여전히 일본의 정책을 천천히 고수해 나갈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은 엄청 걱정했다가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인은 그런 요인이 또다시 나오면 쇼크를 받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런 취약한 미국채 상태를 연준이 잘 알고 있어서 이번 은행 위기도 상당한 유동성으로 막은 거예요. 연준은 두 개의 양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은행 위기는 유동성으로 우리가 대출로 다 막을 수 있어. 인플레이션은 또 한쪽 손으로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또 한쪽으로는 긴축을 할 수 있어. 연준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원활하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이런 YCC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TV 문제가 터지는 건 연준이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양쪽을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멀쩡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얼굴 시뻘개지는 문제, TV 사태, 예, 그 다음에 SVB 사태, 얼굴 시뻘개지는 문제. RRP가 지금 사실상 RRP라고 말하는 역RP라는 기형적인 구조, 지난번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미국 중앙은행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때를 이용해서 중국을 완전히 눌러버리자라고 해서 중국을 구매력 기준으로 완전히 앞설 수 있는 돈의 양을 찍어냅니다. 찍어내고 재정정책으로 공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신흥국의 82배를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찍은 거와 푼 거 다 합쳐서.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유동성을 증가시켰어요. 연준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연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유동성 함정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건강하게 외부로 쏟아져 나가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가져갔어요. 그게 되니까 했어.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 조 벤치니 그거를 끝장내버렸죠. 같은 민주당인데 배신 때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그냥 잠수 타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다 개판돼서 정책을 못 쓰게 되니까 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됐어. 원래는 정상적으로 인프라 정책에 의해서 지금쯤이면 한 1,000억, 2,000억 요번에
그 IRA도 이제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막 다 여러 가지로 막 쏟아져 나왔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이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터트려 버리기 때문에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그거가 최종 시한까지 기다렸어요. 조맨친이 끝까지 동의해 줄 줄 알고 최대한 기다렸어요. 일시적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기다렸어. 그런데 마지막 불발을 내면서 연준이 확 돌아섭니다. 아, 일시적 아니야 라고 돌아서면서 뭔 짓을 했냐면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 원흉이 됐던 이 유동성을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이 시스템에서 바깥으로 빼놓는 장치를 만들어요. 그게 RRP라는 거예요. 역RP. 역RP에 지금도 2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RP라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이렇게 은행 위기와 이런 T빌 위기가 있는데 보통 같으면 옛날 같으면 연준이 그냥 사주면 이 문제가 해결돼. 금리 내리고 그냥 완전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YCC 포기하면 문제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이제 그 미국의 국채를 사줄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 QT라 그래서 국채를 오히려 파는 구간이지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직전번에 너무나 많이 국채 매입을 하는 양적 완화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물론 그 문제만이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을 돌렸잖아요.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주체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얘네가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누군가 사줄 수가 없어. 거기다가 일본까지 그렇게 된다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준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여유스러운 태도, 우리가 유동성으로 위기는 막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우리가 금리 올려서 방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이런 여유로운 태도 다 버립니다. 할 수 없어. 이제 만약에 YCC 터지고 그러면 바로 금리 내리고 바로 국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왜? 시장에서 미국 국채 흡수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부도는 안 나지만 쇼크가 오죠. 그게 언제 왔어요? 그게 2018년도 쇼크 사태예요. 미국 국채 유동성 1일짜리 T빌 금리 위기. 예, 그런 것들이 연준에게는 지금 말은 못하지만 요 위기를 나이스하게 넘어가야 하는데 인플레이션도 떡하니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 무시 못하죠. 연준이. 그 아니라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가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냐를 해결해 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한테 시장을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간 거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역사. 예. 고점에서 터지면 회수 회복 뭐 다시 올리는 거 안 됩니다. 예. 내부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T빌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그냥 있고 지금 말씀드린 YCC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YCC 이거 다시 포기하는 문제 안 터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 연준은 캥기는 보통 때처럼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니까 어떨까요? 긴축에 대해서 작년의 스탠스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그거를 눈치챘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는 거야. 뭔 이유가 됐든 너네는 올리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이인 거죠. 금리를 내리면 초반에는 주가가 반짝 오르는 듯 하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반복될까요? 금리를 내리면 초반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만약에 이렇게 올리다가 내리면 첫 번째 내리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더 이상 경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금리를 내린 거니까 그 순간에는 기업들이 주가가 환영하는 듯이 오르지만은 이렇게 내린 이유가 경기가 나빠져서 내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구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게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발표되면서 이 기업도 나쁘고 저 기업도 나쁘고 이 실적도 나쁘고 저 실적도 나쁜 구간이 되면서 광범위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이걸 겨울이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는 겨울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초반에는 주가가 반짝 오르지만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정교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20년 동안 매번 반복됐던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이클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번에는 아니다. 왜? 지나간 20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Great Moderation 시대라고, 대안정기라고. 금리는 몇 프로 이상을 올리지 못하고 항상 저금리. 실제적으로는 사실 마이너스 금리 시대예요. 그리고 물가도 2%를 절대로 넘지 않는. 그래서 옐런이나 버냉키나 제롬 파월도 초반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AIT라고 해서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는 걸 제롬 파월이 발표할 정도?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니까. 자넷 옐런은 중앙은행장일 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나타나니까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 경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웬만큼 3% 4% 나타나도 난 금리 안 올려. 이렇게 말할 정도로 2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안 나타나.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가 대안정,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시대. 근데 이게 지금 깨졌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를 못 넘어서 2%를 넘기는 게 모두의 희망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얼마까지 갔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9%대를 갔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가야 나타나요? 70년대 가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계절 사이클로 돌아가던 정교한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의 사이클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의 사계절 사이클이라는 렌즈로 시장을 보던 대로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앞에 한 1, 2년 시장을 너무 잘 맞췄던 사람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업 실적 절벽이 온다. 왜? 침체, 경기가 연준의 긴축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건 기업 실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연준은 자꾸 실업률 얘기를 하지만 실업률은요, 침체가 아주 심각해진 다음에 그 뒤에 많이 뒤에 나타나요. 실업률 상승은 미리 안 나타나요. 미리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마이클 윌슨을 말하는 것처럼 기업 실적 침체, 기업 실적의 완전 절벽, 폭락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20년간 이 시장을 지배해왔던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게 분명히 맞고 저도 투자의 지도를 냈으니까 저도 그런 전문가였던 겁니다. 20년간 제가 투자해서 엄청난 성공을 해왔던 이유는 이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사이클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은 처음 금리가 인하될 때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겨울이고 겨울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봄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멈춰야 그때부터 봄이다. 이때부터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투자의 지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다르냐?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인플레이션이란 렌즈로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란 렌즈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렌즈로 봐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폭등할 때 주가는 대폭락을 합니다. 이때도 40% 빠졌죠.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11% 정도 빠지는 것 같지만 주가 고점을 갱신해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80년대 쭉 90년대까지 상승합니다.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말한 2차 오일 쇼크예요. 1차 오일 쇼크는 주가가 폭락합니다. 2차 오일 쇼크에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똑같은 인플레이션이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데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는 어떤 거냐?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서는
주가가 폭락합니다. 왜요? 금리가 폭등하기 때문에. 긴축에 의해서. PE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의 적정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 그래서 기술주가 작년도에 대폭락했죠. 나스닥은 38%씩 빠졌죠. 이 PE 조정이 먼저 나타나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이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원래 마이크 윌슨이 말하는 것처럼 금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이 그거를 다 반영하는 실적 폭락, 실적 절벽이 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적 절벽이 안 나타나요. 미안하지만. 왜? 명목 실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미 가격을 올린 기업들이 그 가격을 올린 거에 의한 명목 실적 효과에 의해서 실적이 뚝 떨어지는 일이 나오질 않아요. 이러다가 만약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 물건 값은 올렸는데 원가는 다시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많이 다시 내려오죠. 물가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물건값은 올려놓고 원가는 다시 내려오니까 마진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렌즈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급락설, 절벽, 실적 절벽설은 지나간 20년 동안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시대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70년대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렌즈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질문 주신 것대로 하면 다르게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걸 떠들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지난 2분기 때도 마이클 윌슨은 실적 폭락을 주장했습니다. 작년 3분기 때도 실적 폭락을 주장했어요. 작년 4분기 실적은 1월 달에 나왔겠죠. 이것도 폭락을 얘기했는데 서프라이즈 많이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1분기 실적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번 4월 달 한 12일부터. 근데 첫 번엔 쇼크 올 수 있죠. 왜? 금융주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금융주 어떨까요? 좋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시장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겠지만 이 실적이 또다시 생각처럼 망가지지 않고 상당한 서프라이즈 비율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작년부터 말했던 것들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요점은 인플레이션을 렌즈로 봐야 한다. 이거는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시대가 아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저만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가치 투자로 유명한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레이 달리오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워드 막스도 얘기고, 레리 서머스도 제가 강의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나요? 이제 중금리, 중물가, 중성장 시대로 바뀐다. 이제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시대는 끝났다라고 블랙락이 선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렌즈를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 리즘의 어떤 렌즈를 가져라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 구루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뉴 렌즈라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하기엔 인플레이션 렌즈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